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3% 하락한 25,986.9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44% 내린 2,901.13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한 8,088.36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음 주 강행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소비재를 포함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공청회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관세는 의견 수렴 기한인 9월 6일 이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인의 소비와 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전월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4% 증가에 부합했습니다. 상무부는 서비스 소비가 늘었고 처방의약품 비용이 증가한 점이 소비 지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미국 재고 감소 영향 등으로 배럴당 7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 상승한 70달러 25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 거세진 기관 투자자들을 버티지 못하고 10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1% 하락한 영향을 받은 건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2,300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또 신흥국 시장 불안도 다시 주요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대만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이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 10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입했다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내용 볼 거고요. 또 미국 자동차 업체 GM의 중국 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이 중국의 질 낮은 배터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이 한국산 철강 제품 중에 일정 조건을 만족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나 쿼터 규제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내용과 함께 철강주에 대한 투자 의견 볼 거고요. 또 반도체 업종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대형 반도체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있는지 투자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8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만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86개국에서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 10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대만이 올 상반기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10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입하면서 우선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대만 쪽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선 정부 통계를 인용하면서 발표를 하면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컨테이너 4만 개 분량인 100만 톤 이상의 폐지와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이 기간에 33만 1,000톤의 폐지를 대만에 수출했는데 연 증가율로 봤을 때는 238.4%에 달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폐지를 대만에 수출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을 대만에 수출했는데요. 이 기간의 전체 수출량이 11만 4천 톤으로 작년에 비하면 159.2%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쓰레기 수입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제한 발표 이후에 중국으로 향하던 서구의 폐기물이 대만이나 태국 또 말레이시아로 유입된 탓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런 폐기물은 주로 대만의 지룽항 그리고 타이중항의 산업 원료로 등갑해 수입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좀 밝혔습니다. 우선은 대만 쪽에서는 이 대만 대지 업체 수입 폐지 구매량은 60만에서 80만 톤이고 우선 국내 폐지 구매량은 280만 톤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로 인해서 국제 폐지 가격이 급락하는 부분이 이 대만 자체 업체 쪽으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대만 제지 업체들이 수입량을 100만에서 120만 톤으로 확대하는 반면에 국내 폐지 구매량은 240만 톤으로 축소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대만 쪽에서도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에서 순환 경제를 외치지만 정작 폐기물 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좀 밝히면서 일부 수입 업체와 수출 업체 간의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입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가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보다 질이 훨씬 낮아서 재사용할 수 없다고 좀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 쪽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10월에 해외 수입 폐기물 통제에 내서겠다고 이 환경청이 좀 밝혔는데, 그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질 낮은 중국산 배터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할 때 미국 기업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품질이 내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나쁘다라는 내용이던데요. 구체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제너럴 모터스가 다음 달이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던 전기차 생산 계획을 연기한 상황까지 좀 갔는데요. 우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로 예정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이 뷰익 벨라이트 6번째 시리즈의 생산 계획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우선 A123 시스템즈가 납품한 이 전기차용 배터리가 내부 품질 기준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우선 전기차용 배터리는 매우 복잡한 부품인데 이 다른 제품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 일정이 상당히 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우선 이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된 2차 전지 기업이 바로 A123 시스템즈인데요. 우선은 경영난을 겪다가 최근에 2013년 중국 완상그룹에 인수를 됐습니다. 현재는 중국 항저우에만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의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2016년에 중국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이 A123 시스템즈와의 계약을 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 업체죠. 이 지리 자동차가 인수한 이 볼보 자동차만 LG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사태도 2020년까지 중국에서 10종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고요. 하지만 이 계획 같은 경우는 이번 배터리 사태가 터지기 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인정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배터리 품질 문제로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계속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은 내년부터 완성차 업체의 전체 판매의 1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채우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2020년에는 이 비율 12%로 올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 제너럴 모터스는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의 배터리 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 쪽에서 한 그 발언을 보면은 이 중국이 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서두르면서 품질 및 안정 성능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중국산 배터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출시 전에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중국은 자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외국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중국 쪽에서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배터리보다도 가격이 싼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특히 서구 쪽에서의 자동차 업체들이 인지를 하게 된다면은 우선 가격은 중국산 배터리보다 높지만 그래도 성능이나 품질 검사 면에서 확인을 받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수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국의 이런 자국의 그런 보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협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하락이었는데요.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더해서 최근에 이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의 페소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0%로 지금보다 15%포인트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주로 한 어떤 선진국들의 경제만 좋고 나머지 신흥국가들한테는 이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이 페소 가치가 쌓여가는 재정 적자와 맞물리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경제개혁을 약속했던 우파 정부는 이제 IMF에 받기로 했던 구제금융 자금을 미리 달라고 재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낙폭이 좀 큰 사항은 지난 2015년 12월이죠. 이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에 1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페소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이 페소 가치가 19% 내려갔고 올해 들어서 45%까지 떨어지면서 신흥시장 가운데는 가장 많이 추락한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2015년에 12년간 좌파 정부를 끝내고 취임했죠. 우파의 마우시르 이 마크레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후에 공무원 임금 동결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복지 축소 등을 단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해 40% 가까운 공공요금 인상 이후에 급격하게 좀 물가 상승이 일어났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은 약 30%에 이르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이었죠. IMF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우선 150억 달러를 좀 받았고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불씨는 구제금융 이후에도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 아르헨티나는 내년에 249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적자는 벌써 74억 달러에 지금 이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페소는 여기에 최근 터키의 외환위기로 인해 신흥시장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선 마크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IMF 측에 앞서 신청한 구제금융 자금을 빨리 달라고 신청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 계획대로라면 IMF는 오는 9월에 30억 달러 추가 지급할 예정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리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재점검하라고 좀 지시했고요. 또 리카르드 IMF 총재가 발언했던 내용을 본다면 이 아르헨티나의 원래 프로그램에서는 국제시장의 더 부정적인 환경이 완전히 예측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변화로부터 아르헨티나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부의 개정 계획 수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마크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요청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선 그 부에노아이레스에서 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마크리 정부의 지지도는 5점 만점 1.94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서 급락하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어떤 그 불신과 이런 부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한 품목이 관세나 쿼터 제한 없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미국 수출에 숨통이 트일 거다라는 전망에서 어제 국내장 철강주가 강했었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앞으로 전망 좀 들어볼까요? 네, 철강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그래도 양호하게 이어지는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나왔던 뉴스는 괜찮죠. 특히 지난 3월 달에 한국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쪽의 어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서 이 선별적 면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쿼터 적용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면제 부분들이 일단은 좀 풀어지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좀 계속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반응을 안 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올해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예, 그러다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드시게 생겼네요. 네. 네, 부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올해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쿼터의 변화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호재는 호재지만은 일단 여러 가지 각국 쪽에서 물론 유럽도 쿼터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가격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여전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쿼터나 어떻게 보면 관세가 붙어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한국산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는데, 게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보호무역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지역 다변화에 대한 변화들, 이쪽도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는 관심은 필요하고요. 조금 더 중요한 어떤 철강업을 바라보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중국의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7월이었었죠. 중국에서 3년간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환경 규제를 위해서 이런 산업들은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철강 쪽에서 경쟁력 없는 쪽은 중국이 용인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중국의 동절기 감상 기간이 올해 10월 달부터 10월 1일부터 그리고 내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기간을 명시한 만큼 그에 따라서 감산이 뚜렷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산 발로 철강 가격은 선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과 함께 변화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생산업체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체별로 협상은 하고 있겠지만은 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서 가격 인상을 현실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철강업체 쪽에서는 실적의 상승의 요인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동국제강이 먼저 강세를 한번 보였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 대표적인 주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올해 예상 순이익이 3조 5천억으로 예상하면서 작년 대비 한 17%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당 순자산 47만 원대, 여러 가지 시가총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3조대 이하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어떤 시장의 주목은 계속 받고 있다. 특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몸집이 큰 포스코의 주가는 어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었잖아요. 네. 사실 중소형 철강주가 강했었는데 네. 지금 자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도까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 시장의 변화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적인 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수가 그렇게 크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는 기대 요인들이 높아도 강하지는 않죠. 하지만 오히려 그럴 기회 요인으로 중소형 철강사가 먼저 움직인다는 관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철강업 전반적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쪽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됐다는 점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뭘 샀나? 특히나 삼성전자, 이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집중이 됐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은 또 살펴봐야 되겠죠. 8월 달에 외국인 기관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달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예.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업종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1위는 삼성전자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바이오 업종들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신라젠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특히 저점대에서 이끌어지는 수급의 변화는 일단 외국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쪽에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또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하루를 제외하고 8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 기존의 어떤 부정적인 리포트를 통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 초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점진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긴 하고요. 특히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도 과거처럼 어떤 하락폭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란 부분들은 계속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못 올라간다라는 부분이지 이게 급하게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일단 생산업체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수요를 맞춰가면서 공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공급도 약간 좀 줄여가면서 가격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안 되게 되면 이제 그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수급이 또 급하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IT 업종이 상당히 발달해 돼가는 과정 쪽에서 산업의 쌀로 불려지고 있는 반도체가 그렇게 급하게 수요가 또 줄어들 것이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권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가격 고점에서 좀 무거워지는 모습들이 나와도 급하게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관련돼서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들이 일단 3분기까지는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부터 내년까지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고점에서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어떤 고성장세를 보여줬던 실적 자체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요한 부분들이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겠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싼데 보통 보면 PER로 계산하면 뭐 6배, 4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렇게 싼데 왜 주가가 못 갈까라는 부분들은 일단 앞으로 지금 같은 국면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같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못 가긴 못 가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가격들이 싸다란 국면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계속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이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축소폭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관점들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일단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에 따른 변화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또 한번 좀 반등을 시도했다가 좀 약간 무거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가격적인 요인 쪽에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바이오주가 포함된다는 걸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상황들은 이제 실적 발표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끝났었죠. 2,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다 보니까 3분기까지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제약 바이오 업체 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는 이만큼 유지를 되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실적이 그에 걸맞는 수준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 공백 기간들, 그러니까 즉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또 3분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쪽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왔듯이 이번에 어떤 그 회계 감리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는 회사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도 이번에 한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까지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9월 달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좀 잠잠했던 학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학회 기준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한미약품과 관련돼서 소아 청소년 관련된 쪽의 학회가 유럽 쪽에서 9월 12일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 키워 관련된 쪽에서의 물질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한 두세 개 정도 좀 중요한 학회가 이번에 9월 달에 많이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을이죠. 가을이다 보니까 이런 학회들도 좀 선선할 때 좀 모여서 좋은 얘기들을 해보자. 그동안 연구 결과들을 좀 해보자. 발표를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흐름들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회계 기준과 관련된 쪽에서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금융위원회는 9월 중에 어떤 이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자산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어떤 시점들을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감독 기준을 마련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보통 국제 회계 기준 IFRS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는 안 걸고 있고요. 어떤 이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처리는 가능하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계 정부 입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풀어나다 보니까 어떤 회계와 관련된 쪽에서 좀 엉망이다라는 쪽에서 감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업계 입장 쪽에서는 반대로 좀 지나칠 수 있다. 특히 상품화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여기다 연구개발비를 계속 투입해서 어떤 임상실험을 거쳐서 어떤 상업화까지 나올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만약 계속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실적은 계속 안 좋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높다 보니까 이를 좀 약간 유화하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가게 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율성에 따라서 신약 개발을 강하게 좀 이어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볼 필요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또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성과 관련돼서 계속 시장은 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 어느 정도 성과가 임상 적어도 이상이나 이 정도까지 들어간 회사들이 어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성과를 보여준 업체 쪽으로 또 시장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그래도 시장이 가장 바라보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수치화다. 즉
임상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서 이제 상업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들, 그런 어떤 업체들 중심으로 어떤 차별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장님? 한시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의 베이스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는 상황 쪽에서 예. 기대감은 또다시 증폭될 수 있는 시점들은 9월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고생을 많이 하셨던 만큼 주가가 반등하는 어떤 추이나 그리고 어떤 추세에 대한 반발력을 계속 확인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9월달 내로 주가 탄력들이 또 강하게 움직여서 어떤 제약바이오가 또 뜨거워진다,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나 주가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팔 시기를 한번 또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적 발표 들어오게 되면 또 고민을 할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기업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연구를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연구실 벌레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또 중점적으로 기업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52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연구 개발을 오래 한다고 사무실에만 오래 앉아 있는다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좋아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인건비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변수들은 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가 탄력을 보시면서 세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일 자리도 바라보셔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8월 금통위가 열립니다. 일단 시장은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 좀 봐주시고요. 이제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죠. 9월 증시가 박스권일까 상승일까 좀 점쳐주십시오. 네. 저보고 점쟁이까지 역할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금통위 관련돼서는 금리 기대감은 없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엔 한국은행이 금리는 한 번 올릴 겁니다. 한 번 올리는데 이 0.25 BP 정도 올린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유동성이 축소된다. 본격적인 국내도 금리 인상 구간이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 쪽에서 아마 미국을 좀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 선제적인 방어 수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규제를 정부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음 정도를 보여주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금리를 또 빠르게 올릴 수 없는 이런 경제 지표를 발표가 되는 이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오늘 한국은행 쪽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들은 물론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총재의 입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 기관 쪽을 봤었을 때 가장 그래도 한국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 쪽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6월 달부터 안 좋아지고 있는 국내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를 먼저 주목하는 게 더 좋다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너무 딴 나라 기관처럼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를 하반기에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 시장과 관련된 9월 달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무겁습니다. 어떤 미국을 따라가지는 전혀 못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무거운데 지수 하나만 보신다고 한다면 코스피 2320, 코스닥 810입니다. 여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부 거기다가 어떤 하향하고 있는 61선에 대한 어떤 압박들 이를 어떻게 보면 잘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아마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중반 정도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감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한번 다음 저항권이라고 하게 되면 2390 그리고 코스닥 840 정도 이쪽으로 또 중요한 저항권이 있는 상황 쪽에서 다음 쪽으로는 이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무엇일까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9월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반적인 흐름들은 일단 시장의 지수 탄력도나 어떤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하지만은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시장이 보고 시작하게 되면 종목 중심의 싸움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9월 달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는 않되 그래도 기회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살아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시장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이슈 분석과 함께 9월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절제 마스터 연결해서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미국의 3대 지수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어제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나프타 협상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모두 굴복시킨 트럼프였었는데요. 역시 마지막 남은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젯밤에 2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 의지를, 지금 강행 의지를 참모진들에게 좀 피력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 시 중국도 지금 보복 관세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좀 최종적으로 치달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나프타 협상에 의해서 캐나다까지 잠시 주춤했던 무역 전쟁이 중국과의 마찰, 또 지금 신흥국 리스크까지 재부각되면서 향후 시장이 지금 가장 불확실한 이슈는 결국 대중국 관세 부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예정되어 있던, 지금 또 노출되어 있던 재료이긴 하지만 실제 관세 부과 시 시장의 충격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예상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중간선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놓고 싶은 게 트럼프의 마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역 분쟁의 승리다, 중국의 굴복이 되어야 되는 수준인데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또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시장에 반영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먼저 저항 지지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7,697포인트, 중단으로는 7,660포인트, 하단으로는 지금 7,62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새벽에 지금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가다 어제 새벽녘에 결국은 무역 분쟁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단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지금 하단에 지금 아주 저항대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지금 열린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더라도 하방으로 내릴 수 있는 폭이 지금 7,600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7,550 중반까지는 내릴 수 있는 폭이 있어서 금일 또 무역 관세 부과 우려 때문에 나스닥은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전날 70불 이상을 돌파할 것 같은 모습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70.50, 중단으로는 70불, 하단으로는 69.54 라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하방 지지대가 좀 견고한 모습입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관세부가 의지를 좀 트럼프가 강력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도 지금 오늘 하방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원유 시장에 대한 수요는 굳건한 모습이긴 하고 또한 상승 모멘텀도 조금은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방 모멘텀, 비축유 공급에 대한 소식이 10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금일 지금 무역 관세 부과와 맞물려서 하방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상단 부분은 지금 70.50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70.50 라인에 위치했을 때 하방 매도 움직임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지금 횡보세가 조금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3거래일 연속 지금 오르고 나서 어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이다가 지금 하방 엉저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시황적으로는 신흥국 리스크가 조금 가미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대중국 무역 관세 때문에 결국은 상승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는데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1.1735 라인, 중단에 1.17000 라인, 하단으로는 1.16545로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하단 라인이 붕괴된다면 유로 같은 경우도 소폭의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15500 라인까지는
지금 조정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일 유로도 눌림 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는 최근 거래일 좀 흐름을 보시자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은 좀 나타나다가 결국 골드도 상하단에 갇히는 횡보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는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1214 라인, 중단으로는 1210 라인, 하단으로는 1202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결국 골드 같은 경우는 금일의 포인트는 1200 라인 지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역관세가 지금 부과되면서 다시 달러 강세로 조금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일 1200 라인이 만약에 붕괴된다면 골드도 하방으로 매도세가 지금 출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골드는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오늘 골드는 관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은 방향이 어떨까요? 네, 국내 선물은 요즘 최근에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300포인트를 도전하는 모습도 나왔었고, 하지만 다시금 지금 돌아온 무역 공정의 악몽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흥국 리스크까지 더불어서 같이 지금 무역 전쟁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국내 정시의 모멘텀이 확실히 좀 부재 속에서 다시금 시작된 G2 미중 간의 힘겨루기 장세 때문에 투자 심리는 오늘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시는 물론 국내 선물까지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 장세 속에서 하방 압력이 지속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발상의 전환으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이 가장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현상은 다시 남북 경협주, 엔터주로 좀 쏠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IT, 반도체 중심으로 이런 소폭의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무역 전쟁이 나올 때마다 현금 유동 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좀 견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 상단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상단에 299.9 라인, 중단에 298.25 라인, 하단에 297.35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단에 지금 지지대가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97.35 라인이 아침에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개발하게 나왔을 시 국내 선물도 가파른 매도세가 출현할 것을 보여서 국내 선물도 매도 조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제마스터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는 오늘 마지막 날이신데 그래도 저녁 방송인 해외 선물 신세계를 통해서는 계속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2달 남짓 증시 모닝와이드에서 찾아뵀었는데요. 네, 해외 선물 신세계는 당분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D님이랑 작가분들에게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시청자분들에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전문가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제 마스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를 집중적으로 또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건데요. 신준섭 전문가, 이용호 팀장 잠시 뒤에 만나보시겠습니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